40년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는 피해자. 그날의 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형부가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해오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피해자가 중학생 시절 형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출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친언니의 태도였는데요. 동생인 피해자를 협박해서 형부의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그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피해자. 과연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세 번째 사건 좀 많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오늘 새벽에 취재를 했어요. 이 당사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하루 1시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새벽에 취재를 하면서 너무 저 스스로도 너무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너무 진짜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자, 제보자는 바로 피해자의 동생이었는데요. 자,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딸만 5인 집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큰언니가요, 결혼을 했는데 그 큰언니 부부가 잠깐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큰형부가 중학교 1학년이던 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형부는 큰언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이 좀 봐달라면서 다가와서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고요.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랑 큰언니의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이 큰언니보다 더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로서는 정말 어찌할 바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년생, 1980년 중학교 1년생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악마 형부. 자,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막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도 굉장히 엄하신 그런 적이라서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마도 모르는 상태였었고 저도 이제 임신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상태였었고 몸에 이상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언니가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병원을 간 거죠. 저는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형부가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해오니까 이제 두렵고 무섭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다닐 적이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체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1980년입니다. 지금 형부가 요구를 하는데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다. 어떤 분들은 또 요즘 생각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거부를 못해.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지. 1980년.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무슨 성교육을 했습니까?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결국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형부의 성폭행 이후에 지금 몸에 이상 반응을 느꼈고 결국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임신 사실을 언니는 알았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 그 성폭행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뭐 지금 같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배를 가리기 위해서 기저귀 천으로 배를 좀 감싸서 숨기기도 했고요. 자매 엄마도 출산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고요. 결국은 중학교 2학년 여름에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큰언니가 아는 사람한테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너하고 나하고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 큰언니가 사실을 알리면 널 죽이고 우리 둘 다 죽는 거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라는 사람은 기저귀천으로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걸 막기 위해서 기저귀천으로 동여 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자, 엄마는 어땠을까요? 중학교 1학년짜리의 거의 세상의 전부 같은 엄마라는 존재는 어땠을까요? 언니와 한패가 됐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밥도 안 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은 이 고향을 떠나서
저 가족, 사람 같지도 않은 가족들을 떠나서 전국을 유랑했습니다. 아, 네. 네. 이분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큰언니와 형부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고 큰언니한테 협박을 당했는데 마지막 불우인 엄마라도 정말 좀 편을 들어줬어야 살 수 있었을 텐데 엄마도 얘기하신 것처럼 밥도 안 주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전국의 공장들을 이제 전전하면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행복해질 수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남편도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또 이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형부를 신고하거나 이 언니를 신고하거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 무섭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50대 후반이신데 지금 남은 것은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한쪽 눈이 지금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하셨어요. 그 폭력 남편 탓에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아픔을 기억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셨답니다. 자,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자, 팀장님, 무엇보다 가족 모임 같은 데서 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가족인데요. 당시에 그 사건을 아는 분은 큰언니하고 엄마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세 명은 몰랐던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그 5딸 중에 셋째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 모임 행사가 있다 보면은 셋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전혀 사실 몰랐어요. 아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언니하고 엄마만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동생이 알았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동생이 알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가족 사이에서는 형부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그 행사에 참여했지만 마음은 지옥이었겠죠. 그런데 큰언니네 부모가 오히려 반성하는 게 아니고 이 피해자를 아마 사람 취급도 안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50대 된 피해자가 마침내 지난해 여름쯤에서 그 가족들에게 그 형부가 성폭행했고 또 출산했고 이런 내용을 다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왜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려고 했는데 또 하나 뭐냐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근에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죗값을 좀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아니 왜 그걸 40년 동안 왜 이제서야 얘기해? 말씀드렸죠?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동생에게 가장 친한 동생에게 그 사실을 지난 여름에서야 털어놨던 겁니다. 피해자 이 사연자분은 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최근에 그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저희가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도 아직까지 그걸 하루라도 내 잊고 살질 않았어. 그때 불장난 어쩌다 그래 되는 건데. 그게 불장난이에요? 아니야, 그때는. 그게 불장난이에요? 아니야, 불장난이라 하기보다 그때는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는데요? 그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 니도 따지면 예를 들어 옆에서 같이 응했으니까 같이 우리가 그래 되는 건데. 응했으니까 나 중학교 1학년인데 나는 평생을 그걸 가슴에 안고 살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는데. 아니, 그렇고 나도 죄인 아닌 죄인 같이 살았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제가 진짜 저 사람 얼굴을 까고 싶었어요, 진짜. 예? 네, 이 형부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지금 피해자에게 한다는 얘기가 그때 일은 불장난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게 불장난이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제서야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너도 따지고 보면 옆에서 같이 응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도 죄인 아닌 죄인같이 살았다.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적반하장으로 되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 역시도 저 형부에게 다시 한번 입장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됐는데요. 이 형부가 40년도 넘은 건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나 작업해야 되니까 끊어라. 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제는 언니 차례입니다. 저자의 그 아내. 사건 당시 이 언니란 사람, 야, 너 이 사실 발설하면 너 죽여. 그리고 나도 죽어.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에 대한 이 언니라는 사람 입장 어땠는지 저희가 또 직접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는 틀이 없어서 내가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어느 정도 시기이 지나서 나도 그게 뭐 양심의 가족도 되고 해서 후회가 되고 내가 참 너무 철없이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좀 폭력적이고 막 이러니까 또 넘어가고 그러고 나도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고 내가 22살 때부터 평생 동안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평생을 억울하게 나도 피해자로 살았다. 피해자다. 그 피해자다. 이게 중요한가 모르겠는데요. 이 큰언니하고 좀 얘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거하고 이 제보자 얘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엄마가 먼저 임신을 알았고 자신은 출산 후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니가 먼저 알았다. 그리고 배에 좀 말씀했던 것처럼 기저귀 천을 감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큰언니 해명을 하나 더 보면 사실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니한테 사과 한번 제대로 들은 적 없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 얘기는 사실은 40년간 지금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가 있었으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혼이 되는지 또 이혼을 받아줄지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이 형부라는 자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집에 지금 딸이 5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막내 여동생도 형부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을 하려던 그 찰나에 성추행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당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몇 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일까지 큰언니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2가지 얘기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큰언니가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이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정말 이렇게 뻔뻔하셔도 됩니까? 여기서 이혼하고 싶은 건 여전히 본인을 위함이지 동생들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방가족께서도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왜 신고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그 질문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내 여동생도 그렇고 이 오늘 피해자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때 작은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거기에 정말 무서운 악마 같은 형부는 협박을 하고 정말 큰언니도 협박을 하고 아버지는 이 사건을 모르지만 굉장히 엄한 아버지고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싶던 엄마조차도 밥도 안 주면서 학교도 안 주면서 네 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나는 피해자지만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수치감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비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네가 잘못한 거 없어 피해자야 그들이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잘못됐다 네가 바람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평생의 비밀에 대해서 아마 평생 괴로우셨을 겁니다. 지금 우울증 공황증, 눈의 실명까지 오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40년 전 사건입니다. 민사, 형사 다 불가합니다.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가 않네요. 40년. 예전에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때는 이제 중지됐다가 나중에 진행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또 특히 이 피해자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언니 부부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법적인 뭐 금전적이라든지 이 처벌받게 할 방법은 사실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사실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피해자분께 오늘 취재하면서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민사든 형사든 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의 위로는 해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